짠, 옷이 바뀌었죠. 사실 밤낮도 바뀌었어요. 잠시 운동도 하고 하루 일과를 좀 보낸다고 조금 상태가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할게요. 자, 5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호텔 서비스는 호텔에서 비즈니스 고객 및 기빈을 위해 객실의 몇 개 층을 지정하여 라운지 서비스 및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 여러분들 나중에 호텔을 나중에 이용하다 보면 뭐 클럽층이란 것도 이용이 따로 있고 뭐 다른 뭐 용어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정식 용어는 여기서 4번에 보는 이규제큐티브 플로어라고 그러고 이규제큐티브 라운지라고도 해요. 보통은 뭐죠? 객실의 몇 개 층을 좀 지정해서 뭐 흔히 말하는 웰컴 푸드를 VIP들한테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이 라운지에서 웰컴 푸드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와서 감사하다는 반갑다는 그런 핑거 푸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티 등을 좀 제공하는 그런 플로어를 가지고 거기서 뭐 신문도 볼 수 있고 잡지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컴퓨터도 있어서 이제 컴퓨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VIP를 위한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4번 이그제큐티브 플로어고 또 펜트하우스는 여러분들 뭔지 알 거예요. 호텔에서 가장 상위층에 있는 가장 좋은 객실이 있어요. VIP도 있지만 VVIP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펜트하우스에 가보면 뭐 평수가 다른 어떤 스위트급보다 훨씬 더 아예 그냥 되게 넓은 쪽이고요.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 보면 펜트하우스 하는데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객실을 말합니다. 가장 크게 있고 또 보통 그런 펜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쪽은 뭐 카지노 쪽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파라다이스에서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VIP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객실을 제공하기도 한 뭐 그런 쪽이 있습니다. 퍼스트 플로어는 역시나 뭐 1층이죠. 그냥 1층에 있는 로비가 있고 로비 안에 여러 가지 뭐 푸드 앤 베버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스위트 플로어는 스위트룸이 모여있는 그 플로어입니다. 그 층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층이 있다는 거는 지정을 해서 그런 층에 있는 스위트룸이 있는 곳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는 플로어를 바로 스위트 플로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4번 단골 문제입니다. 1888년 인천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2번 대불 호텔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55번 콜키지 차지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콜키지 여러분들도 설명을 했는데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업장에 마음에 드는 주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호텔에 구비된 와인이나 샴페인 등이 오늘의 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고객들이 직접 와인이나 아니면 스페셜 어떤 뭐 베브리지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보통은 업장에서 그 음료를 못 팔게 되면 손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외식업에서 보면 가장 힘이 덜 들면서 수익률이 높은 게 바로 음료입니다, 음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소주를 팔면 음식점에서 소주를 팔면 돈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소주는 그냥 완제품으로 들어와서 팔기만 하면 수익이 남는 거고 특별히 요리나 조리처럼 만들고 인력이 투입되고 뭐 조리를 해서 재고가 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음료 부분이 많이 수익이 남게 됩니다. 근데 뭐 고객들이 모두 주류를 가져오게 된다면 한 명, 두 명 허용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주류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콜키지 서비스를 스페셜한 어떤 뭐 음료를 가져오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여기 음료를 가져오는 대신에 와인잔이나 뭐 기타 오프너나 와인 오프너나 샴페인 오프너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요. 대신에 콜키지를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일정 비용을 받아요. 음료를 이제 우리가 들고 오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정에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오게 돼도 이제 그
와인을 가져왔을 때 직접 서버나 아니면은 그쪽에 관련된 직원이 와인을 따라주기도 하고요. 와인 잔을 세팅해 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와인 어쨌든 서비스 차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답은 콜키지 서비스로 콜키지 차지의 의미로 4번 고객이 연회장으로 직접 가져온 주류에 대하여 서비스용으로 부과하는 것. 역시 답은 4번입니다. 56번 호텔 유니폼 서비스가 아닌 것은 포터 먼저 알죠? 짐 옮기시는 분, 로비에서 받아서 객실까지 짐 옮겨주시는 분이 포터입니다. 포터랑 벨맨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벨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알죠? 벨맨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오시는 분 벨맨이고, 도우맨은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렸을 때, 호텔 앞에 내렸을 때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뭐 그래 엘리베이터를 또 뭐 벨맨이랑 도우맨이랑 포터랑 같이 하는 경우 요즘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접 고객들하고 대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리저베이션 클럭은 예약 직원이거든요. 예약 직원은 굳이 뭐 호텔 유니폼 서비스를 입지 않아도 오피스, 백 오피스 내에 상주하면서 예약콜을 계속 받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 서비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유니폼 서비스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57번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권자는 대통령 할 수 있겠지만 권한 받기죠. 사실은 그걸 위임한 겁니다. 관광공사 사장. 관광공사는 정부에서 사실은 공기업인데 여기서 주진 않아요. 왜냐면 카지노업 자체가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도박 중독의 여부도 있고 또 지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일개 기업에서 이렇게 줄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건 중앙정부 쪽에서 법으로 다뤄지는 문제고 정책상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나 카지노 협회 회장, 협회는 알다시피 업이죠. 산업체를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산업체에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청하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하는, 그리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협회의 기능이 있는데, 공동의 어떤 산업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그리고 권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협회인데 실질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책 입안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일개 뭐 지방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문화체육부 뭐 장관이 직접 법령에 검토를 하고 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카지노업에 허가를 냅니다. 카지노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있는 곳이 어디죠? 강원랜드죠, 그죠? 강원랜드가 어떻게 이제 카지노업을 따게 됐냐면, 그쪽이 옛날에는 광산이었어요, 여러분. 아나요? 광산이었는데 그 광산이 더 이상 어떤 자원을 발굴하기 뭐 적절한 환경도 아니고 더 이상 그 자원이 필요 없는 자원이 됐을 때 폐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거기가 필요 없어서 폐광을 해야 될 때, 이때까지 강원도 근처에서 그 있던 강원랜드 근처에 있던 원래 그 전에 광산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뭐 퇴사를 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폐특법이라고 해서 폐강특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유흥시설들, 호텔, 뭐 카지노, 기타 외식 관련한 여러 가지 업체들,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지정돼서 카지노업으로 지정이 되고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뭐 검토 후에 또 서울 외곽으로 좀 떨어져 있고, 또 강원도라는 위치 때문에 뭐 외국인, 내국인이 뭐 들락날락 할 수도 있겠지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출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어떤 도박에 대한 어떤 뭐 중독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팩트법이 통과가 되고 카지노업을 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팩트법도 2022년에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 외국인만 출입되는 카지노 말고 강원랜드처럼 내국인이 출입될 수 있는 카지노를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업계는. 여튼 뭐
쪽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의 허가권자는 3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그리고 58번 1951년에 설립된 세계 관광기구 중 태평양 지역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마케팅하는 단체는 이거는 여러분들 태평양 지역 나오면 여기서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시픽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WTO, 아스타, 아이타도 다 알 겁니다. 파타는 뭐냐면 파시픽 아시아 트래블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여러분. 파타 이걸 기억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파시픽 아시아 트래블 에이전 어소시에이션. 네, 그쵸,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게 바래요. 태평양 관광기구입니다, 여러분. 아시안 태평양 관광기구. 자, 59번. 메인 코스로서 풍성하고 많은 양이 제공되는 육류로 만들어지는 호텔 식사 메뉴는, 여러분, 스테이크 나오고 뭐 티본, 양갈비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엔트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메인 요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무겁고 에너지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엔트리 메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PC, 헐스트 오브나 아니면 로스트 앤 샐러드는 뭐 사전이나 식후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60번. 카지노업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 획득 효과 있죠.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고 가죠. 그리고 체지 기간의 연장. 카지노의 특성상 카지노만 보고 온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 기간의 연장도 하는 게 있고, 높은 고용 창출 효과도 사실 있어요. 거기 딜러들도 굉장히 많은 수의 딜러도 일을 하기도 하고, 업장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도 카지노 가면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자원의 단순화에 기여하는 건 아니에요. 관광자원의 단순화에 기여한다는 말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광 뭐 자원은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광 자원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왜냐면 카지노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뭐 발렛도 필요할 것이고 호텔도 필요할 것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쇼핑 센터도 필요할 거예요. 카지노에 돈을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외식 센터도 있어야 되고, 오히려 관광 자원의 복합화에 기여하는 것이지 관광 자원의 단순화에 기여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 자원의 단순화에 기여하는 것은 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있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묶어졌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오히려 카지노 때문에 복잡하게 됐으면 됐지 단순하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관광 자원의 단순화에 기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역사 자원이 있어요. 한 지역에는 역사 자원이 있고 한쪽에는 문화 자원이 있어요. 한쪽에는 또 뭐 기타 산업 자원들이 있으면 여기를 관광다지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관광 자원이 한 곳에 묶여지게 되면서 단순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카지노업은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복합화시키는 게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61번. 단체객들을 위한 호텔 수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쵸? 먼저 단체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단체 고객들을, 단체 여행객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수배하겠어요? 수배한다는 거는 좀 알아보고 유치를 한다는 말이죠. 단체 여행객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수배업자를 통해서 수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 거기 가서 유치를 할 수는 없겠죠. 그쵸? 현지 법인하고의 조인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여행사를 하다 보면 현지 법인이랑 조인이 되어 있고, 또 현지 수배업자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꼭 필요합니다. 또 호텔 특약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쵸? 호텔의 특약점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체객들을 유치를 할 때 특약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 방보다 단체를 위한 방들이 많다. 그게 뭐 특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은 우리 호텔은 사실 좀 거리랑 떨어져 있지만
단체객들을 위한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함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특약점이자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점이 장점으로 변환되는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방법, 좀 활용하는 방법도 되겠고, 4번 현지 호텔과 접촉하여 수배하는 방법. 호텔에는 뭐 그냥 단체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단체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 호텔에 뭐 우리나라 아니죠, 미국의 호텔에 그쵸, 사람이 머물렀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멕시코 사람이었다. 멕시코 사람들이었는데 호텔 쪽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음에 우리 모임을 단체 모임을 추천해 주실 곳이 없냐, 호텔에 물어보면 호텔은 우리랑 연결돼 있으면 한국이란 나라에 이 호텔은 참 좋다고, 거기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쪽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런 할인율을 드리고 뭐 날짜를 조율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호텔과 그만큼 현지 호텔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지 호텔과 접촉하여 수배하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접촉하여 수배하는 방법은 항공사가 실제로 정말 많기도 하고요. 또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항공사와 접촉하여 수배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 고객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항공사는 되게 단발성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꾸준하게 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한 가지 항공사를 이용하기보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그 나라의 뭐 사정에 맞는 요금 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접촉하여 수배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3번입니다. 62번 비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여권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비자는 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어떤 증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시티즌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입국 허가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 그거를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나라에서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입국이 가능하다는 걸 보고 테러 위험이나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입국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쵸? 세관 확인서는 그거죠. 자기네 물품이나 여러 가지 세관에서 꼭 뭐 들어가야 되는 물건, 들어가야 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세관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출국 허가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자체가 출국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입국도 안 될 뿐더러 출국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많이 뭐 중요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을 출국 허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잘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여권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허가서가 답입니다. 63번 A 호텔의 전체 객실 수는 220실이다. 이 중 20실은 현재 고장난 객실로 판매가 불가능한 객실이다. 당일 판매된 객실 수가 75실이라고 할 때 A 호텔의 당일 객실 점유율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거는 220실에서 20실을 뺍니다. 그런 다음에 200실이 남죠. 근데 이 200실을 75실로 나누면 37%라는 대략 37.5%라는 객실 점유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잘 풀어보시길 바래요. 64번 여행 안내원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일정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행 조건 등을 증빙하는 서류는 그쵸. 2번부터 볼까요? 항공 티켓, 호텔 패키지 4번, 3번 크루즈 티켓. 이거에 비해서 바우처는 여러분들 생소하죠? 그죠? 바우처는 생소하죠? 여러분들 여행 일정상의 뭐 보험이나 증권, 영수증, 이 사람은 여행 일정 관리상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에 있는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바우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항공 티켓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항공 티켓을 끄는 영수증, 이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여행에서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처는 비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바우처 안에 뭐 티켓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를 담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여튼 여행의 어떤 조건을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바우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5번. 다음 중 호텔 외부의 각종 연회를 위한 출장 연회 서비스는, 자, 푸드 서비스, 룸 서비스 뭔지 다 알죠? 룸 서비스는 룸까지 그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고, 그리고 뱅켓 서비스도 뭔지 알 것이, 연회장에서 그냥 바로 서비스가 나가는 거지만, 케이터링 서비스는 출장 뷔페입니다. 출장 연회입니다. 출장 뷔페가 아니라 출장 연회입니다. 출장 나가서 상대의 어떤 공간, 상대적인 공간, 그리고 뭐 다른 호텔이 아닌 외부의 공간에 음식을 세팅을 해주고, 거기 안에서 뭐 풀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100% 서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있는 배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케이터링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번. 다음 호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데이시프트 주간 근무 맞죠? 3번 뭐 컨벤셔널 호텔, 회의 전용 호텔 맞죠? 4번 커넥팅 룸, 인접해 있는 객실로서 연결도어가 있는 객실, 아까 전에 설명했죠? 방이 서로 붙어서 연결도어, 문을 열면 바로 옆방으로 연결되는 그게 커넥팅 룸이죠. 여기서 커머셜 레이트는 공용 요금이라 되고 있는데, 공용 요금하고 반대말입니다. 퍼블릭 레이트고요. 그거는 공용 요금이고, 이거는 커머셜 레이트라고 상용 또는 상업 요금입니다. 커머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7번은 이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달 모아서 꼭 할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내줄 겁니다, 여러분. 자, 68번. 호텔 정장 풀코스 메뉴의 순서로 맞는 것은, 이거 단골 문제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상식도 평생 뭐 계속 또 살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 이런 코스 요리를 많이 먹게 될 텐데, 이 순서를, 스탠다드 어떤 순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오죠. 스비 나오고, 피쉬가 나오고, 밑 나오고, 샐러드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커피 나오고. 저번 시간에도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뭐 이것보다 중간에 좀 간소화되는 것도 있어요.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게 숲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쉬는 안 나오고 숲 나온 다음에 샐러드가 먼저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샐러드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전에 먹는 게 샐러드라고 생각하고 식감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샐러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메인 요리가 밑이 나오게 되고, 뭐 양이라든지 아니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고기가. 그렇게 나오고 나서 디저트가 나오게 됩니다. 케이크나 아니면 뭐 입에 깔끔하게 입 안을 청결하게 뭐죠? 입 안에 어떤 뭐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달콤한 디저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커피인 거죠. 네. 일단 답은 2번입니다. 69번. 호텔 직무에서 영업장 부문별로 당일 매상 수입을 마감하여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원은, 그쵸.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지만 문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캐셔는 여러분들 뭔지 알죠? 그쵸. 회계 담당에서 캐셔는 뭐 프론트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일도 하고, 또 회계 부서에서 또 캐셔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신 담당, 크레딧 매니저라고 해서 여신, 신용을 발생시켜서 신용을 관리하는 지배인이에요. 이게 호텔 직무에서 여신 담당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체크인하기 위해서 자신 디파짓이라는 어떤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먼저 카드로 긁고 카드를 오픈해 놔요, 여러분. 보증금 명목으로 얼마를 끊고 그거를 보존해 놓는단 말이죠. 하지만 이거 어떤 호텔 가보면 이 룸키로 다른 걸 다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신을 발생시킨 거거든요.
카드키 하나로 여기저기 다 긁으면서 갈 수 있어요. 방에 달아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그거는 호텔과 나와의 신용의 문제잖아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카드 안에 뭐 이런저런 권리를 준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계산해보고 감독하는 일을 또 여신 담당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직 지배인은 듀티 매니저라고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당직 지배인은 그날 24시간 호텔에 머물면서 자지 않고 고객의 동량, 호텔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또 뭐 분석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당직 지배인입니다. 총지배인이 낮에 있다 밤에 들어가면 당직 지배인이 선정돼서 총지배인의 자리를 지금 대신해서 호텔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영업장별로 당일 매상 수입을 마감해 정산하는 업무를 종사하는 담당자는 나이트 오디터입니다. 마지막 70번. 여행 상품의 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관광, 식사, 숙박 다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 비용은 지상 경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 경비가 아니라 사전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여권 발급 경비는 여러분들 여권 어떻게 발급하시는 줄 알죠? 여권 있으신 분 다 있죠? 없으신 분도 있나요? 그거는 가까운 구청도 좋고 아니면 시청에 여권카가 따로 있고 용산을 가도 좋아요. 근데 뭐 제일 편한 방법은 신청을 하고 시청으로 받아서 가는 게 나아요. 시청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발급 비용을 주고 여권을 발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